사운드 오브 뉴스로 이어가죠.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들어볼 소리요. 통합 이후에 좀 자세를 낮추고 있던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바른미래당의 인재영입위원장으로 당무에 복귀를 했는데요.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저희들이 바라는 인재는 바로 깨끗하고 유능한 인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바른미래당의 지방정부 상에도 맞는 인재이기도 합니다. 지금 거대 양당들이 제대로 잘 하지 못하는 민생, 현재의 민생 문제,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한 대비, 그것에 중점을 둔 그런 지방정부를 저희들은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널리 인재를 앞으로 찾겠습니다. 여성, 청년, 대학생, 노인, 장애인, 다문화, 그리고 노동, 직능에 이르기까지 여러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두루 널리 인재를 찾고자 하는 그런 의미. 네, 인재영입위원장인데 지금 당의 지지도나 이런 거 보면은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인재영입에 특별히 노력을 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는 거대 양당의 공천에서 탈락한 인사들 중심으로 뭐 이른바 이삭줍기 이런 모양새가 되는 게 유력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 모양인데요. 예.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전 대표가 국민의당에서도 인재영입위원장을 했는데 그때 한 사람도 영입을 못했다 이렇게 좀 꼬집기도 했습니다. 뭐 이런 현실적 조건들이 있다 보니까 인재영입보다는 안철수 전 대표의 진로에 더 많은 관심이 집중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울시장 출마설 여전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거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에 계속 이제 물어보는 이런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는데요. 인재영입이 중요한 것인데 아직은 뭐 이거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말할 때가 아니다. 이런 원론적인 언급으로 답변을 피해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출마 선언이 임박한 거 아니겠냐라는 게 여의도 주변의 관측인데요. 여기서 같이 볼만한 게 자유한국당의 이석연 전 법제처장 영입 불발이죠. 이로써 자유한국당은 무게감 있는 서울시장 후보 공천이 사실상 어려워졌기 때문에 세간에서 말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간의 묵시적 연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하지만 또 안철수 전 대표와 유승민 대표 간의 이 지방선거의 역할 그리고 이후 이걸 둘러싼 신경전이 있는 듯도 해서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확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안철수, 유승민 사이의 신경전? 그건 뭡니까? 이 안철수 전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이 안철수 전 대표가 서울시장에 출마하면 유승민 대표도 경기지사에 출마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보도가 있거든요. 또 유승민 대표 쪽은 이에 대해서 뭐 기본적으로는 불출마한다는 입장이긴 한데 나간다면 서울시장에 나가야지 왜 경기지사를 나에게 나가려고 하느냐. 오히려 안철수 전 대표가 부산이나 대구시장 이런 거에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을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온다는 거거든요. 네. 또 당무 복귀 맥락에 대한 설명도 서로 미묘하게 다른 상황입니다. 안철수 전 대표 쪽은 당이 요구해서 직책을 맡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유승민 대표 쪽은 안철수 전 대표가 역할을 맡고 싶어 하기에 민생특위위원장이나 인재영입위원장 두 가지를 제안했는데 안철수 전 대표가 후자를 택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상황이 이제 지방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주겠느냐 이런 것도 일부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결국 구속영장 청구됐죠. 그렇습니다. 검찰이 예상대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구속영장이 발부되는가 이것은 법원 심사를 거쳐서 이르면 21일 밤에 결정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는 뇌물수수, 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의 18개 안팎의 혐의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뇌물 혐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110억 원대입니다. 예. 국정원에서 한 17억 5천만 원 정도 특수활동비를 받은 것 그리고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삼성전자가 대납한 것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대보그룹 김소남 전 의원, ABC 상사, 능인선원 이런 데서 금품을 받았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기는 뇌물수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측근들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이 점이 이제 영장실질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횡령, 조세포탈, 배임 이런 혐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다. 이런 전제가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치열한 공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 능인선원 얘기했는데 이거 오늘 또 최근에 새롭게 밝혀진 거죠. 스님한테서 돈을 받았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뉴스원이 한 보도를 보면은요. 능인선언의 주지인 지광 스님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2억 원을 보낸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당선 축하금을 보내라 이렇게 요구를 해서다. 이렇게 밝혔다는 거거든요. 언론은 이 돈이 불교대학 설립이라는 현안과 관계가 돼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어제 MBC의 경우에는 오리온그룹도 이명박 대통령 당선 직후에 당선 축하금 1억 원을 보냈다는 폭로가 나왔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이런저런 돈 문제 관련 추가 보도가 여러 언론 통해서 계속 나오는 상황입니다. 예.
이제 법원의 판단 기다려보고요. 다음 뉴스는요. 오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검찰에 다시 소환됐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는 성폭력 혐의에 대해서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지만 고소인들이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한다라면서 사과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취재진들이 성관계의 강제성을 인정하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검찰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는 답변으로 좀 피해가는 그런 모양새였고요. 오늘 조사는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 직원으로 알려진 두 번째 피해자 사건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안희정 전 지사 측은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에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강압은 아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이제 나온 바 있습니다. 예. 이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도의적인 책임은 인정하는데 형사적인 책임 이것은 따져보겠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정봉주 전 의원도 좀 정리해 주시죠. 오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정봉주 전 의원 복당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상황이고 또 미투 운동의 기본 취지를 집권여당으로서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맥락인데요. 정봉주 전 의원은 어제 이제 이런 상황이 예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출마 기자회견을 강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무소속으로라도 선거를 완주하겠다. 이런 입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소속으로도 완주하겠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다음 뉴스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북한 예술단이 축하 공연을 선보인 것에 대한 화답으로 우리도 다음 달 평양에서 이제 공연을 하게 됐는데요. 그렇죠. 내일 우리 측 음악 감독으로 내정된 가수 윤상 씨와 북한의 현송월이 판문점에서 만나서 공연 내용 등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통일부는 윤상 씨가 이제 7080에서 아이돌 음악까지 두루 경험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단장을 맡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러면서 공연 내용은 대중음악이 중심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각에서는 조용필 씨나 이선희 씨 이런 이제 중견 가수들의 참여 이걸 점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예. 통일부는 이에 대해서는 이런 모든 문제가 내일 실무 접촉 이후에 후속 조치로서 검토가 된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남북 정상회담 앞두고 좀 좋은 분위기가 이어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남북 관계, 북미 관계 잘 되려면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도 다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는 아주 거의 왕조처럼 지금 돼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또다시 독재 국가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러시아 대선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76%가 넘는 득표율로 압승을 거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예. 만일 푸틴 대통령이 2024년까지 재임을 하게 되면 24년간 집권하게 돼서 스탈린 이후에 최장 집권 기록을 세우게 되는데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 17일 국가주석과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 주석의 재선출되는 또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최측근인 왕치산을 국가 부주석 자리에 앉히면서 장기 집권 가능성까지 예고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북핵 문제에도 영향을 주죠. 이들은 이제 미국과 더 첨예하게 대립하는 그런 대외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북핵 문제가 이 지정학적 이해관계에 종속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한쪽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트럼프에 의해서 보듯이 이런 좀 스트롱맨들이 좀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서 예기치 못한 결단을 내려서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는 경우에 또 생길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역시 좀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각국의 이해관계를 중간에서 여러모로 조정을 하는 문재인 정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런 진단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좀 여기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뉴스요. 포스코 송도 사옥 매각을 놓고 자유한국당 서청원 이우현 의원이 뇌물을 받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인데요. 시사저널이 정세균 국회의장도 이 의혹에 연루됐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예. 당시에 포스코 송도 사옥 지분을 보유한 사업가 박모 씨가 2014년에서 2015년까지 높은 가격으로 사옥을 매각하기 위해서 정치권에 청탁을 해서 포스코를 압박을 했는데 이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이었던 정세균 의장과도 통화를 했다 이런 얘기고요. 정세균 의장은 포스코에 잘 얘기를 했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정세균 의장 측은 즉각 반박했죠. 부정확하고 악의적인 기사다라면서 즉각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박모 씨와 지역 구민으로서 친분이 있는 것은 맞지만 억울하다는 주장을 들어줬을 뿐이고 또 포스코 건설에 보다 좋은 가격에 매각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전달한 게 전부라는 겁니다. 예. 이것과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하 기자였습니다.